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2달 반 정도 됐는데 구독자 200명이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에 제가 영화 이야기를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은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그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언제 시간 되시면 이 영화를 다운받아서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요. 이 영화는 안 볼 수는 있어도 한 번 보면 한 번만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너무나 잔잔하고 또 그 액상 프로방스의 그 장면들, 풍경들도 너무나 아름답고, 여기에는 폴 세잔, 화가 폴 세잔과 에밀 졸라, 작가 에밀 졸라가 실제로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이 두 명의 대가가 같은 지역에 태어나서 같이 성장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풍부한 감성을 가질 수 있는 거에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명의 대가가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에밀 졸라의 책과 또 세잔의 그림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 두 분이 같이 성장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제가 내용을 살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끝까지 알아도 영화로 보는데 전혀 지루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 주의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둘이 액상 프로방스에서 둘이 태어났죠. 그런데 세자는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고, 에밀 졸라는 아주 극심한 가난에 찌들어 있었어요. 정말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굶는 게 먹는 거였죠. 그래서 길거리에 기어다니는 쥐도 잡아먹고, 호르몬이 밑에서 굉장히 극심한 가난에 찌들어 삽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죠.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 같이 둘이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에밀 졸라가 가난하고 또 새로 전학을 왔어요. 원래는 그 에밀은 거기서 그 구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던가 봐요.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그쪽으로 왔는데, 새로 또 전학 오면 아이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거기다가 가난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때립니다. 그런데 그때 폴 세잔이 보죠. 폴 세잔이 보고 말립니다. 그래서 에밀이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세잔이 나를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그 에밀 졸라 엄마는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아이가 가난해서 아이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런 상황에 정말 비참했겠죠. 그런데 세잔한테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없는 형편에 어떻게 구해서, 사과를 구해서 세잔네 집에 보냅니다. 영화를 생각하니까 이거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폴 세잔이 이제 사과를 보면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영화에서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이런 사과를 구해왔나 하는 그 고마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폴 세잔은 정물하러 늘 사과를 그리잖아요. 그 사과의 의미가,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그 어렵게 구해준 에밀이 가져온 사과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과의 의미로 그 에밀이 어렵게 구해온 사과에 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봤습니다.
둘은 어쨌든 그 빈부의 격차를 극복하고 아주 친하게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밀 졸라가 둘이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밀 졸라가 혼자 말도 못하고 짝사랑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여럿이 만나는 자리에 폴 세잔이, 친구 폴 세잔이 애인이라고 소개하는 여자가 가브리엘이었죠. 그때 에밀 졸라는 굉장히 아픈 눈으로 바라봅니다. 표현도 못 해봤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 해봤고 그런데 그때 폴 세잔은 여자친구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워낙 부유한 집의 아이였으니까 여자들이 또 많이 따랐고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친구는 에밀 졸라가 봤을 때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친구의 여러 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게 좀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에밀 졸라는 글을 써서 당대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성공을 해서 좀 여유가 생겼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또 결혼은 가브리엘과 합니다.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또 예술가의 세계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브리엘과 결혼했고 에밀의 성공과 반대로 폴 세잔은 또 극심한 왜냐하면 폴 세잔은 이제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나와 혼자 아버지의 도움 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게 돼요. 입장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폴도 그 많은 여자들 중에 그래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는 가브리엘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폴 세잔은 그 가난하게 살면서 지독하게 그림에 또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에밀이 또 쓴 책이 굉장히 이제 에밀은 계속 급성장하면서 나오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 하고 이건 이제 이 영화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베스트셀러를 되면서 크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폴 세잔도 그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화가 났죠. 그 책을 읽고서 오랜만에 에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다 외우지를 못해서 잠깐 적었습니다. 세잔이 에밀 집에 와서 못마땅한 투로 그 책에는 화가들의 그 특성을 섞어서, 왜냐하면 작가들은 글을 쓸 때 한 사람 이야기를 쓰진 않죠. 섞어서 인물들을 만들다 보면 또 친구 이야기도 살짝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세잔이 볼 때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그림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잔이 극도로 화가 난 거죠. 성공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져버렸으니까 책을.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제 친구로 지냈으니까 비밀스러운 이야기 다 털어놓은 게 이제 거기 다 조금씩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비밀이 친구니까 얘기했는데 비밀이 누설되는 그런 기분, 굉장히 더러운 기분으로 쫓아왔죠. 그래서 이제 와서 하는 말에 집을 둘러보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중세 시대의 물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 집 부재했을 때의 모습을 이제 에밀은 이제 갖춰놓고 있는 거죠. 모든 게 중세 시대 물건이군 하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릴 때 못 이룬 꿈에 대한 복수겠지 하고 에밀이 말합니다. 그런데 세잔이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군. 에밀 그놈 그렇게 말하는 대신 네 친구 졸라 라고 하면서 걔는 해냈구나 하시더군. 그러니까 에밀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네가 원하는 걸 알았고 손에 넣었어. 세잔이 그러죠. 그러니까 에밀이 그만하게 폴. 글은 현대적인데 집은 다 중세시대 갑갑하지 않나? 하고 세잔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에밀이 그만하라니까. 이제 자네 집에 내 그림은 없네? 하고 또 세잔이
그러니까 이제 에밀이 도배를 하고 다시 거는 걸 잊었네 하고 이제 그냥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세잔이 또 복도에 만의 그림은 있던데 이제 친구로 지냈던 만에. 그러니까 이제 에밀이 그래 시비 걸 셈인가 하고 불편해합니다. 이번 작품은 쓰기 편했겠어. 작품 준비한답시고 친구들을 매음굴에 보내거나 탄광에 갈 필요가 없었어. 대신 추억이 거들었지. 폴, 너의 약점, 불안, 무능함이 필요해. 생각했겠지. 나한테도 저작료를 줄 거지? 그 주인공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야. 인물이란 들었던 얘기, 잊어버린 얘기, 읽었던 책들, 물론 그 추억도 있고 또 메모 뭐 이런 것들로 쓰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잔이 그 메모마다 내 이름이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또 에밀이 자네가 일그러진 내 초상을 그린 건 어쩌고? 그건 벌써 버렸어. 그렇게 이제 폴은 에밀이 거실에서 소설책을 그렇게 이제 서로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폴은 이제 에밀이 거실에 앉아서 소설책을 다시 들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폴이 벌판을 가로지르며 철분이 섞인 붉은 땅을 달렸다. 달리고 또 달려도 잿빛 하늘의 그늘이라고 해야 키 작은 올리브 나무와 잎이 적은 편도나무 뿐이었다. 언제나 그들의 주머니엔 시집이 있었고 막 중학생이 된 새 단짝은 긴 산책에 열정을 느꼈다. 이 먼 시골 지방에서 소도시의 무기력한 우두남 속에서 화가, 작가 그리고 그들의 친구는 고립된 채 살면서 예술과 문학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먼저 위고에 빠졌고 미세의 열정과 눈물이 그들을 뒤흔들었다. 종일 깊은 물속을 뒤지고 무더운 7월 저녁 사라진 개구리쟁이들의 여기까지 읽으면서 세잔이 빌어먹을 넌 정말 개자식이야. 악마같이 잘 썼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망하면서 또 친구의 글은 너무 아름답게 쓴 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에밀은 정말 실제로 글을 너무 잘 쓰고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고 이제 폴이 자신의 집에서 더 점점 그림에 빠집니다. 주변에서는 너는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 예술가들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고집, 자기는 보이는 게 있는데 앞서가기 때문에 당대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신이 볼 때는 이 그림이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뭐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팔리는 그림을 팔아라 뭐 이렇게 자꾸 충고를 하면 그 예술가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외롭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지는 거죠. 분명히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술은 돈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더라도 내가 그리고자 하는 또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잔핏줄이 푸른색, 뱃살 위로 떨어지는 곡선과 이 그림자. 막 화가 나서 아내가 막 소리치죠. 날 봐, 난 당신의 아내야. 이젠 섹스도 안 하고 손도 안 대지만 저 여자는 도둑이야. 더러운 년, 창녀 같은 년. 이 여자랑 섹스하면서 날 고문하고 있어. 이 잡년을 살리려고 날 매일 죽인다고. 그래, 당신 애인 참 예쁘지. 어서 같이 자. 꼭 송장 같지만 젠장. 난 살아있다고. 난 젊고 예쁘다고. 당신 사랑을 기다리는 것도 지겨워. 날 모욕하고 있다고. 시체를 본 듯이 날 본다고. 인연 얼굴과 머리카락을 칠하며 당신 눈이 빛날 때 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막 흥분되지? 당신 거시기도 서지? 그림이랑 섹스하라니까? 그림 속에 들어가 뒹굴어 하고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아내가 그렇게 그림에 빠져있는 세잔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만 작가들은 예술가들은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그리고 미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의 작품을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 그의 작품을 보고 정서적인 면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미쳤기 때문이에요. 일반인처럼 그냥 살았으면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하죠. 미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몇백 년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미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 둘은 친구이면서 또 약간의 증오와 질투와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이 에밀과 세잔이 이제 장년이 되어서 또 중간중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보면 둘이는 아이처럼 천진스러운 막 장난도 하고 일반 그 영화에서 비춰질 때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빛과 둘이 있을 때의 어떤 교감은 굉장히 깊다는 거, 저는 눈빛에서 그거를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너무나 천진스럽고 또 깊게 서로를 둘만의 세계가 있었던 그런 눈빛, 그런 걸 저는 좀 느꼈습니다.